안녕하십니까. 정운찬입니다. 오늘 많이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84번 세미나를 하고 오늘 85번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간 거의 모든 분야의 동반 성장을 다 다뤘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도 하고 빈부 간, 도농 간, 지역 간, 남녀 간, 세대 간, 심지어 남북한 간, 그리고 국가 간 동반 성장 등 많이 다루었는데 정작 경제의 기본에 대해서 누가 와서 발표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대학교의 그 커다란 경제학자이신 박재현 선생님을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재현 선생님은 저보다 아주 대선배시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교수시지만 명예교수십니다. 한국에서 박 선생님만큼 이론도 잘하시고 현실도 잘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에 관해서야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현실로 보자면은 청와대 경제수석도 하시고 그냥 옛날부터 쓰는 말로 상공부 장관도 하시고 재무장관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교육에 관해서도 서울대학교 한때 서울대학교 기획실장 하시고 아주대학 총장도 하시고 부산대학 총장도 하시고 그 외에도 아주 사회 기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박 선생님이 설립하셨고 학회로서 한국금융학회도 박 선생님이 만드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로 동반성장연구소하고 한국금융연구원하고 공동 주최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우리 박 선생님이 저쪽에 말씀하셔서 여기 지원해라 그래서 실제로는 후원입니다. 후원 한국금융연구원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처럼 박 선생님 말씀 경청하시고 또 활발한 토론을 하셔서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동반 성장은 무엇인가를 문제의식으로 하고 현재 한국 경제가 어떤 모습인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산적인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침 또 조한규 총장님이 아주 오랜만에 오셨어요. 선생님 한번 얼굴 보여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청청전. 네, 저희 서울대학교 총장도 하시고 또 정부에 가서 장관도 하시고 많은 업적을 내시고 지금 제일 선생님이 자랑하시는 게 IBI 아시죠? 인터내셔널 백신 인스티튜트인가요? 거기서 또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제가 박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박수 쳐주시죠. 고맙습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에 있는가, 봉착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는 한국 경제가 더 이상 발전, 성장해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새삼스레 제 이력서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이 중에서 새파란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제가 미국 생활을 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약 10년 정도 되는데요. 저는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미국이 역사적으로나 또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인데 제가 특히 후반부에 교환교수 6년을 하면서 특히 관심을 가졌던 과제가 미국이 왜 강한가, 왜 세계에서 가장 강한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연구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첫째, 나라가 크죠. 또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그러나 그것이 요인이 아니다. 그 유사한 나라들 여러 나라 있지만 다 그렇게 강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알게 된 것은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강하다.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강한가 하는 것은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오늘 자칫 잘못하면 저 사람 찬미주의자다, 미국 찬양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왜 강한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그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10년이라는 기간이 미국을 이해하고 미국을 객관적으로 보기에 아주 적당한 기간이다. 그보다 모자라면 미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게 되고 또 20년, 30년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너무 또 편향적이거든요. 미국에 빠져서. 그런데 저는 적당한 10년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 강의 중에 미국에 대한 좋은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양해를 구합니다.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우리 세대, 오늘날 한국의 80대 초반 이 세대는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한 세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한 세대가 인류 역사상에 없을 겁니다. 저희는 식민지 하에서 태어났거든요. 45년 해방되기 이전에 식민지 하에서 태어나서 해방을 맞이했고 또 남북 분단을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을 겪었고 4.19 그리고 5.16 그리고 드디어 1962년에 산업화가 시작됩니다. 이 산업화가 시작될 때 저희가 대학 3학년 때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화의 역군으로서 우리 세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경제사에 있어서 CEO 시대, 전문 경영인 시대를 연 것이 바로 저희 세대입니다. 저희 세대인데 320명 그 저희 대학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동기생 중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 뒤, 수년 뒤에 30대 그룹에서 한국의 30대 기업 그룹에서 35명이 CEO를 했습니다. 사장 혹은 부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상과대학 320명 중에서 35명이 30대 그룹의 삼성 그룹을 비롯해서 30대 그룹에서 35명이 CEO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에 있어서 전문 경영인 시대를 연 세대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역군이 되었고요. 대통령 시해, 박정희 대통령 시해를 경험했고 5.17을 겪었고 3당 통합을 거쳐서 93년에 드디어 이제 문민정부가 저도 막 거기 가서 일을 했습니다만 문민정부가 수립되면서 민주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도 겪었고 전직 대통령의 자살, 또 현직 대통령의 탄핵, 또 전직 대통령 투옥을 2번이나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들 불행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불행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국가는 민족 전체로 국가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참으로 참 행복한 세대이죠. 그래서 남은 과제가 뭐냐? 저희 지금 현재 80대 초반에서 앞으로 욕심을 부린다면 딱 2가지 더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 거. 뭐 그렇게 멀지 않았겠죠. 노력하면은. 그래서 선진화를 경험하고 싶고, 그 다음 2번째로는 언젠가는 모르겠지만은 남북 통일, 한반도 통일까지 경험해보면은 그야말로 뭐 이 지나친 욕심인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10여 년 안에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오늘날 한국의 80대 초반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한 세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후진국을 경험했습니다. 후진국 경험했고 중진국도 경험했고 이제 선진국을 경험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류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80대 초반이 선진국들의 80대 초반은 농업사회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산업사회가 되고 난 뒤에 그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농업사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산업사회를 겪었고 또 지금 지식사회를 좀 경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사회에 대해서는 딱 말씀드리면 선진국들은 산업사회와 지식사회밖에 경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선진국의 우리 같은 세대가 말이죠. 자, 이만큼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한 세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강연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로에 선 한국 경제, 다음에 당면 기본과제 1, 당면 기본과제 2, 선진화의 길,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로에 선 한국 경제. 먼저 한국은 선진국인가? 지금이 좀 혼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식자들이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다, 선진국이 대열에 들어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21년에 웅크타드에서 한국을 A그룹으로부터 B그룹으로 변경한 거, 이걸 가지고 아마 그 당시 그 웅크타드 대사를 했던 분이, 한국 대사가 뭐 그렇게 홍보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웅크타드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분류를 바꾼 것이, 이런 그 주장을 펴고, 이게 많이 우리 한국 사회에 보급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웅크타드의 자료를 어디를 찾아봐도 웅크타드가 선진국이다 아니다, 선진국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고, 다만 이제 A 그룹으로부터 B 그룹, 본디 A, B, C, D 그룹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 기준으로 분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국이 A 그룹인데,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본이 본디 B 그룹으로, 아시아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B 그룹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이 2021년에 A 그룹으로부터 B 그룹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 뭔가 이게 이제 회원으로서의 부담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B 그룹이 대부분 선진국들입니다. 잘 사는 나라들인데 지역적으로 분류됐지만은, 그래서 한국에도 그만큼의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룹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이라는 용어는 절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B그룹을 보면 32개국인데요. 지금 여기 그 별표 표시한 부분 있잖아요. 안도라에서부터 또 키플러스 이런 등등, 이런 국가들 13개 국가가 32개국 중에서 13개국은 도저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볼 수 없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그룹에 들어갔다고, B그룹에 들어갔다고 해서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싱가포르는 분명히 지금 1990년대부터 선진국이 됐거든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여전히 아마도 웅크타드에서 싱가포르 같은 작은 규모의 나라에 많은 부담을 지울 수 없으니까 A그룹에 그대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A그룹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B그룹이 되었다는 걸 가지고 국제적으로 공식기구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3050 클럽, 이건 아마 조선일보인가에서 2050 클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3만 불 떼고 나서 3050 클럽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7개 국가입니다. 즉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되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 되는 7개 국가를 모아서 3050 그룹이다. 한국이 이제 최근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선진국이 된 것처럼 그렇게 그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7개 국가 중에서 미국, 독일, 그리고 영국하고 프랑스는 비슷합니다. 인구 규모나 소득 수준이. 그리고 일본은 또 다르고, 이태리하고 한국은 인구 규모나 소득 수준이 유사하거든요. 그러나 이 4개의 그룹, 미안합니다. 5개 그룹, 미국, 독일, 영국 및 프랑스, 일본, 이태리 및 한국, 이 5개 그룹 간에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인구 규모나 소득 수준에 있어서. 그래서 이 7개 국가를 한 그룹으로 묶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3050도 저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있는 분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선진국의 정의는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인류 발전 과정에서 앞서가는 국가, 전에는 그 인류 발전 과정을 선도하는 국가라고 표현했는데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한국이 선도국가가 되었다. 선진국가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 선도국가, 인류사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저는 이제 그 뒤로는 선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인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앞서가는 국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 한 가지 조건하고 그 다음에 국민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보다 풍요롭고 쾌적한 삶을 보다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보장되어야만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대단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는 국가들이 제가 자세히 검토를 했는데 또 지금 말씀드린 이 20개 국가들은 제가 다 두세 번씩 방문을 해보고 며칠씩 머물러 보고 또 정부 사람들도 만나보고 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20개 국가를 저는 선진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으로 나열을 하면은 1인당 국민 소득 수준 나열을 하면 룩셈부르크에서 뉴질랜드까지 이들 20개 국가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선진국의 조건을 충족한 선진국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개 국가가 모두 1인당 국민 소득이 41,000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데 41,000달러 이상인 국가들을 제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게 아닙니다. 선진국을 질적 기준을 가지고 위에서 선진국의 정의와 조건에서 말씀드린 그런 질적 기준을 가지고 선진국을 골라봤을 때 20개국이 되는데 이들 국가들이 모두가 다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만 1인당 국민소득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41,000달러 이 41,000달러라는 게 2011년에서 20년, 요 10년간의 경상미 달러로 평가한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10년간의 평균 국민소득이에요. 그것이 41,000달러를 다 상회하고 있다. 근데 한국은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29,000달러, 3만 달러 조금 못 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4만 달러 이상이 되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적어도 4분의 1 이상 그 소득 수준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경계를 해야 될 게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다라는 인식, 이것을 우리가 대단히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진국 함정론 때문입니다. 중진국 함정론. 이런 이론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후진국권으로부터 중진국권으로 진입한 국가들이 전에도 훨씬 살기가 좋아졌거든요. 종전보다 개선된 상태에 만족해서 더 이상의 발전, 그 후진국으로부터 중진국 되기까지의 그 발전의 노력, 이것을 지속하지 않음으로써 중진국에 진입한 뒤에 반세기 동안 50년 안에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게 되면은 중진국에 그 뒤에 계속 중진국에 정체되어 있고 혹은 일부 국가들은 후진국으로 다시 후진국으로 추락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온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진국 함정론이다, 미들 인컴 트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케이스를 보면 이거 그림으로 중진국 진입 반세기 이내에 선진국 도약
그걸 하지 못하면은 중진국 함정에 매몰되고 만다. 저 사진을 제가 일부러 찾아낸 것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것은 이 도로가 한 길로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미안합니다. 그 어떻게 됐나요? 네. 이 계속해서 이 다리가 그냥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순탄하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진국 상태에서 선진국권으로 도약을 해야 된다. 그렇게 도약하지 못하면 함정에 매몰되고 만다. 50년 동안 계속 중진국에 있으면서 다시 중진국으로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50년 안에 벗어나야 되는 거죠. 도약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은 어떠냐 하면은 한국이 중진국이 이 케이스를 보면은 1960년대 초에 26개 중진국들이 있었는데 지금 반세기 지났잖아요. 50년 지난 지금까지 선진국권으로 복귀한 게 아일랜드와 일본이는 2차 세계대전 이제 1960년대 그 이전에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선진국권이었어요. 그러다가 아일랜드는 독립전쟁, 영국과의 독립전쟁,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중진국으로 한동안 추락해 있다가 60년대 이후에 각각 80년대에 선진국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한 게 아니라 복귀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50년 이내에 유일하게 선진국권으로 도약한 것은 싱가포르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 한 나라밖에 없고 지금 보시는 이런 19개국이 50년이 지난 60년, 70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중진국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고 또 60년대 초에 중진국에 있던 나라 중에서 이들 4개국, 멕시코, 불가리아, 콜롬비아, 페루는 후진국으로 다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후진국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진국 함정에 결국 19개 국가가 정체되어 있고 4개 국가가 후진국으로 추락하는 그러니까 23개국이 중진국 함정에 현재 매몰되어 있다 하는 점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겁니다. 한국은 어떤 상태냐 하면은 1970년대 후반에 우리가 중화학공업화에 성공하면서 1970년대 후반에 중진국에 진입했습니다. 중진국권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50년이 되는 것이 반세기가 되는 것이 2020년대 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2020년대 후반, 이제 곧 우리 몇 년 안 남았죠. 이 2020년대 후반 안에 선진국권으로 도약하지 못하면 한국도 역시 후진국 함정에 매몰되게 된다. 지금까지 23개국이 그러했던 그런 케이스가 될 우려가 지금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늦었지만은 중진국 진입 반세기가 되는 지금의 선진국권으로 도약할 것인가 혹은 후진국 함정에 매몰되고 말 것인가의 기로에 한국 경제가 현재 서 있다. 이것은 한국 경제에 대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2020년대 10년 이내에 우리가 선진국권으로 도약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후진국 함정에 매몰되고 만다. 대부분의 중진국들이 그래 했던 것은 되고 만다는 이런 그 중대한 기로에 한국 경제가 지금 서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오늘 강연의 제일 초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매몰의 길로 들어가지 않고 도약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본 과제가 해결돼야 된다, 달성이 돼야 된다 하는 걸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 과제 1은 경제 성장의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나 국민들 간에 상당히 그 관심이 적어졌는데요. 우리 한국 경제의 성장이 굉장히 후퇴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높은 소득 수준에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그러나 한국의 성장률의 하락은 소득 수준에 따르는 그런 그 하락 추세,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대 와서 보면요, 2000년까지는 10년 평균 성장률이 10% 내외였어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도 1990년대에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그 소득 수준이 만불이 되고 난 뒤에도 7.2%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서부터 보면 4.7%, 2.6%로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성장률의 급락은 소득 수준의 상승에 따른 그 성장률 하락 추세, 일반적인 추세, 이것을 훨씬 넘어서는 대단히 급락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뭐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2003년 이전까지는 98년을 제외하고는 20년 이상 기간 동안에 세계 성장률을 한 3배 이상 세계 성장률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3년부터는 지금 2007년 또 2009년, 2010년, 2020년 이렇게 5년을 빼고 나면 나머지 모든 기간에 있어서 세계 성장률을 처음에는 약간 밑돌다가 지금은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세계 성장률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같은 소득 수준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3만 불 소득 수준에서 성장률이 2.6%인데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소득 수준, 미국은 같은 소득 수준일 때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일 때 3만 348불 일 때, 그때 그게 92년에서 2000년 사이인데요. 이때의 성장률이 3.8%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소득 수준에서 2.6%밖에 되지 않는데 미국은 같은 소득 수준에서 3.8%의 성장을 시에는 우리도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이죠. 그래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한국의 성장률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급락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십시오. 신문에 별로 성장률 한국은행이 발표할 때 잠깐 신문에 비쳤다가 일상적으로 정부와 국민들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장 기조가 왜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가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저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을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까지의 성장 기조를 뒷받침해오던 한국의 경제 체질의 후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 경제 체질이란 말은 경제 이론에 없는 용어입니다. 경제 이론에 없는 용어인데 뭐 다 상식적으로 다 통하는 용어이지만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 체질이란 것은 경제 주체, 가계, 기업, 정부들의 경제 활동 능력, 뭐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부가가치 능력인데 쉽게 얘기하면 소득을 만들어내는 능력, 소득을 창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걸 저는 경제 체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한국의 경제 체질은 실행력이 강한 경제 체질이었습니다. 실행력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은 기억력과 근면성이 보태진 것입니다. 기억력, 한국 사람들이 기억력이 강한 것은 뭐 잘 알려진 사실이고 거기다가 1960년대부터 새마을운동 등으로 해서 근면성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근면성을 가진 이 두 가지를 합친 걸 저는 실행력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실행력이 1960년대, 70년대 굉장히 강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이 고도 성장을 이루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행력이 2000년대 들어서는 상당히 실행력, 특히 근면성이 상당히 후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2020년의 경우 한국의 공휴일이 여기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또 임시 공휴일, 정례 공휴일 이런 걸 다 합친 겁니다. 공휴일 전부를 다 합친 것이 116일입니다. 1년의 32%가 공휴일이에요. 노는 날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정례 공휴일이라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하고 그해 임시 공휴일을 제외한 특별히 정해진 공휴일인데요. 이것이 모두 16일인데 예컨대 뭐 3일절이라든지 광복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16일인데 전 세계에서 이 정례 공휴일이 많기로는 한국이 9위입니다. 9위예요. 한국이. 200여 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9번째로 정례 공휴일이 많은 나라다. 선진국 중에서 비교를 해보면요. 일본이 우리보다 이틀 더 많습니다. 일본이 18일인데 나머지 그 일본을 제외한 19개국, 아까 20개국 중에서 일본을 제외한 19개국의 선진국들은 다 우리보다 정례 공휴일이 적습니다. 15일 내지 7일이거든요. 우리가 16일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휴일이 많은 것이 예컨대 이것은 최근에 와서 한국의 근면성, 실행력 그중에서 특히 근면성이 후퇴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발전 단계에 부합되는 경제체질을 새롭게 만들지 못했다. 예.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성장률을 높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해온 그 경제체질, 실행력만 가지고는 지금 최근에 높아진 소득 수준에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높이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경제체질의 새로 노동 생산성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성장 기조를 회복하려면은 전에 실행력, 그 기억력 플러스 근면성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에 창의력이 보태져야 보다 높은 소득을 만들 수 있다. 새로운 소득을 더 만들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실행력만 가지고는 우리의 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가 없고 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새로운 체질, 구체적으로는 창의력을 길러내야 된다,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원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장기조 후퇴의 원인은 새로운 인류 사회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제체질.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김에 한 가지 제가 꼭 바라는 것은 인류 사회가 지금 과거의 산업 사회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인류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 산업 사회가 1760년에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발명했던 1760년부터 산업 사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그 학자들은 미국의 일부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인류 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새로운 인류 사회가 시작됐다는 이런 인식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국의 교환 교수로 있으면서 미국 학자들과 얘기도 많이 나눠보고 또 미국 학자들의 그 글도 이렇게 보면서 저는 분명히 인류 사회가 1980년대부터 새로운 인류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새로운 인류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1980년대가 뭐냐 하면요.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가 발명된 게 2차 세계대전 중에 발명되었는데 이것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 개인용 컴퓨터, PC로 발전함으로써 컴퓨터가 인류의 일상생활에 아주 급격히 보급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인류 사회가 새로운 인류 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미국의 일부 학자들이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인류 사회를 미국 학자들은
지식사회, knowledge societ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보면요.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인간이 기계를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인간이 기계를. 그런데 1980년대 PC가 급격히 일반적으로 보급이 되면서부터 인간과 기계 사이에 컴퓨터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게 된 거죠. 인간과 기계 사이에 컴퓨터가 존재하게 된 거죠. 자, 일하는 모습이 이렇게 바뀐 거죠. 각자 일을 분업해서 특화해서 각자 자기 일을 하던 기계에 인간이 직접 붙어서 일을 하던 것이 이제는 컴퓨터를 가지고 기계를 조종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어서 인간의 그 활동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작업 방식도 각자 자기 일에 특화해서 거기에 전문화되는, 거기에 숙련되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던 것이 이제는 각자 자기 일에 숙련되면서 동시에 또 팀워크를 해야 되는 컴퓨터를 가지고 팀워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인류 사회의 그 물적 그 경쟁력의 물적 원천, 여기서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력이 앞서가게 하는 요인이 뭐냐, 이걸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앞서가는 요인이 산업사회에서는 자본과 기술이 뛰어나면은 경쟁력이 다른 주체들보다 앞서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단순히 자본 기술만이 아니고 정보가 다른 그 주체들보다 앞서야만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경쟁력의 인적 원천,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사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억력과 근면성 합쳐진 이 실행력, 이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잘 하면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경쟁력이 앞서갈 수 있었는데, 이제 지식사회가 되면서부터는 실행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지식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식력. 자, 지식력 이런 게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개념입니다. 지식력이 뭐냐면은 정보를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건 세 가지 요소로서 구성이 되는데요. 정보력, 정확하고 풍부하고 신속한 정보를 수집, 전달, 저장하는 능력. 정보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지식력의 첫 번째 요소이고요. 두 번째 요소는 창의력. 그 정보를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것이 또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정보를 풍부하게 이용하고 또 정보를 이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이것이 개인의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능력만 가지고 되지 않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서로 간에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서 협력을 해야만, 그 협력할 줄 아는 능력, 자,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이것을 지식력이라고 미국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 knowledge power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델타 항공의 사진인데요. 이 미국의 경영학 교과서에서 보면은 이 델타 항공의 케이스가 지식력을 경영에 이용하는 아주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은 이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고객들의 동향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그 실시간으로 계속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팀이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 항공 요금을 수시로 변화시킵니다. 비행기표를 샀다가 공항에 나가 보면 비행기표가 가격이 훨씬 더 싸져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표를 일부러 안 사가지고 오지 않고 공항에 나와서 그 요금을 비교해서 가장 싼 표를 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요금이 수시로 변화하거든요. 이것을 가장 잘하는 항공회사가 델타 케이스로서, 그러니까 이게 정보, 고객들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항공 요금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게 좋은가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팀워크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런 것을 그 미국
경영학 교과서는 지식 경영, knowledge management라고 부르습니다. 이 knowledge management를 가장 잘하는 케이스로서 저기 델타 항공이 경영학 교과서에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활동 능력이 과거 산업사회에서 로컬하던 것이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 비행기를 가지고 또 선박을 이용해서 인간이 활동을 하는 영역이 거기에 비해서 이제는 컴퓨터를 가지고 동시적으로 전 세계가 연결이 되는 그 인간의 활동 영역이 글로벌하게 되고 있다. 또 한 가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사회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많이 하고 있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미국에서는 거의 그 용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학계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또 일부 학자들은 그 4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틀린 개념이다 하는 걸 주장하는 학자들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1차 산업혁명, 이거 여러분 아시죠? 이 클라우스 슈와브라는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 월드 에코노믹 포럼의 의장인, 창시자의 의장인 이 사람이 내서 거기서 1차, 2차, 3차, 4차 산업을 얘기했고,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일어난 변화를 3차 산업혁명, 그리고 AI 로봇가 도입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을 4차 산업이라고 명명했는데, 한국에 이게 유난히 또 많이 이 개념이 지금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일부 미국 학자들은 전기기관에 의한 1차 산업혁명, 또 전기의 발명에 의한 2차 산업혁명은 산업혁명이 맞지만 이게 산업사회 안에서 산업사회를 혁명시킨 거죠. 그러나 1980년대 PC의 공급,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AI, 인공지능의 보급 등으로 일어나고 있는 발전, 변화, 혁명은 산업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인류사회를 산업사회로부터 지식사회로 바꾸는 그 지식사회를 만들어내는 혁명이다. 따라서 이것은 지식혁명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knowledge revolution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개념은 기본적으로 인류사회의 새로운 이행, 새로운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사실은 인류사회의 이 변화 과정을 보면요. 원시사회에서는 뭐 주도국이 없었지만 농업사회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이 합쳐져서 이게 구라파로 건너가서 처음에는 농업사회의 초기에는 그리스가 주도국이 됩니다. 가장 앞서가는 국가가 돼요. 그러다가 그것이 로마로 옮겨지고 또 프랑스로 건너가서 농업사회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네덜란드가 주도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전기 엘렉트리시티가 아니고 전기 산업사회가 1760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산업사회인데 이것이 농업사회를 주도하던 국가들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농업사회에서는 뒤떨어져 있던 영국이 산업사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산업사회를 주도하게 됩니다. 전기산업사회를. 그러다가 1913년부터 이제 후기산업사회로 분류가 되는데 이건 1913년부터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영국을 앞질러간 해입니다. 1913년. 이때부터를 이제 후기산업사회라고 하는데 이 후기산업사회는 누가 주도하느냐. 전기산업사회를 주도하는 영국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뒤떨어져 있던 미국이 영국을 뒤엎고 주도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류사회가 바뀌면서 주도국이 바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추세였는데 지금은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의 지식사회, 아까 말씀드린 그 새로운 인류사회를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후기 산업사회를 주도하던 미국이 계속해서 새로운 인류사회를 만들어내고, 그죠? 만들어내고 계속 주도국이 되고 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전 단계의 인류사회를 주도하던 국가가 새로운 인류사회를 주도하는, 만들어내는 이런 지금 1980년대부터 미국이 하고 있는 이 케이스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미국은 강한 나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이렇고요. 이 중에서 제일 핵심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경쟁력의 인적 원천이 실행력으로부터 지식력으로, 실행력 플러스 지식력으로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이 제일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인류 사회가 지식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러한 지식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 지식력이 결핍된 경제 체질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것이 성장 기조 후퇴의 세 번째 원인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장 기조 후퇴를 극복하고 성장 기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게 오늘 말씀드리는 당면 기본 과제의 첫 번째 기본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률이 1인당 국민소득이 적어도 지금부터 2030년까지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4만 1,000달러를 상회해야만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30년까지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4.0%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성장률이 얼마였다고 아까 말씀드립니다. 2.9%였거든요.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경제 성장률이 2.9%입니다. 이것이 2012년부터 21년의 4%, 그 이후에 계속 10년 평균 성장률로 이 4.0%를 유지해야만 언제 4만 달러를 상회하게 되느냐면 저 끝에서 두 번째 칸 2020년에서 29년까지의 성장률이 국민소득 수준이 4만 천 얼마인가요? 41,623달러인가요? 4만 1,000달러를 넘어서게 4만 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후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평균 4.0%의 지금까지 2.9%이던 성장률을 4.0%로 높여야만 우리가 후진국,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선진국권으로 도약을 하게 된다 하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에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저성장 기조의 원인이 세 가지였는데요. 실행력, 특히 근면성이 후퇴하고 있는 거, 아까 공유율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는 소득 수준에, 고소득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제 체질, 그 창의력이 결여된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새로운 인류 사회가 시작된 지식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제력, 즉 지식력을 정보력 플러스 창의력 플러스 협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제 체질. 이 세 가지가 원인이었다는데 이러한 경제 체질을 혁신하는 것이 성장 기조 회복의 기본 방향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근면성의 회복, 그 다음 두 번째는 지식력의 배양, 첫째가 정보력의 강화, 둘째가 창의력의 배양, 셋째가 협력력의 배양. 이것이 우리 성장 기조 회복의 방향이 된다, 방안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지식사회 지혜 모형이라는 것을 미국에서 교환교수 생활을 하면서 지식사회 지혜 모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비전을 세우라. 이건 다시 특별히 말씀.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식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지식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첫째 구성 요소인 정보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경제 주체들이 지혜 2 바이링구얼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 지혜 3 컴퓨터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다음 두 번째, 창의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혜 4, 시계일로 보라는 역사적으로 고찰을 해야 된다는 거고, 지혜 5, 횡단면으로 보는 것은 국제적으로 우리가 사물을 봐야 된다는 거고, 지혜 6은 역발성을 도모해야 된다. 같은 것만 생각을 뒤집어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 창의력과 정보력을 뒷받침하는 협력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협력력을 위해서는 동급자들 간에는 시너지를 추구하고, 상하급자 간에는 파트너가 되고, 고청 파트너가 되고, 그리고 그 경쟁자들과는 성성사고를 가지라, 이런 것을 내용을 하는 제가 지식사회 지혜 모형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책도 내고 했습니다만은, 완벽하게 하려면, 우리가 지식력을 제대로 갖추려고 하면 이러한 지혜들을 모든 경제주체들이 갖추어야만 우리 사회의 지식력이 강화가 된다, 배양이 된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우리 성장 기조 회복의 방안으로서 먼저 근면성의 유지를 위해서는 저는 이 대체 공유율제를 빨리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공유율제가 참 금년의 경우에 보면요, 9월 10일 토요일, 9월 10일 토요일이 추석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9일, 11일, 11일이 돼야 되는데 그게 금토일입니다. 금토일인데,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 겹쳐지거든요. 추석 연휴. 그래서 대체 공휴일로서 12일을 하루 더 보탭니다. 금요일은 본디대로 이제 공휴일이 된 거고요. 근데 12일을 꼭 하루 더 쉬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금토일 사흘만 쉬어도 추석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대체 공휴일이라는 게 옛날에 없었는데 언젠가부터 이게 생겨서 한국의 근면성의 후퇴를 나타내는, 또 근면성의 후퇴를 자극하는 이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10월 달에는, 금년 10월 달에는 한글날이 일요일이거든요. 그래, 한글날 일요일이니까 하루 겹쳐지니까 월요일을 10월 11일을 대체 공휴일로 했습니다. 꼭 하루 더 쉬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대체 공휴일제에 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미국식인데, 금년 5월 5일 어린이날이 목요일이거든요. 그 어린이날을 꼭 5월 5일로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5월 첫 주 금요일로 하면은 금, 토, 일, 사흘을 연달아서 휴가를 하게 되니까 훨씬 더 합리적이잖아요. 어린이날을 더 즐길 수가 있고, 또 이 중간에 하루 띄어서 쉬고 하는 것보다는 근면성이 훨씬 더 잘 유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금, 토, 일로 합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게 현충일이거든요. 현충일 수요일 날인데 6월 6일로 정해서 수요일에 쉴 것이 아니라 6월 첫 주 금요일로 한다면은 금, 토, 일, 사흘을 쉴 수 있으니까, 예컨대 현충일과 어린이날과 현충일은 날짜로 정하지 말고 금요일로 첫 주 금요일로 정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근면성의 이 휴일 문제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지만은 우리의 근면성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점에 우리가 경각심을 크게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정보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골프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골프에 4가지 C란 거 아십니까? 4C's라고. 미국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휴머인데요. 첫 번째 C는 confidence,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라운드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concentration, 집중해야 됩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공에 아주 집중을 해야 되는 자신감. 그 다음에 consistency,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계속 왼쪽으로 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운데로 보내려고 할 때는 조금 오른쪽으로 돌았으면 되고, 오른쪽으로 보내려고 하면 더 돌았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왼쪽으로 공을 왼쪽으로 보냈다가 오른쪽으로 보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consistency가 없는 것이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C는 뭐냐면 커피입니다. 이 커피를 한 잔 하고 라운딩을 해라 해서 이 4가지 C를 합쳐서 한동안
미국에서 이 조크가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클럽하우스에서 이제 만나면은 이 포시를 얘기하면서 커피 한 잔씩 하고 하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아주 인기를 얻으니까 그 코카콜라 회사에서 코크 회사에서 아니다 네 번째 시는 코크다 하는 또 발로를 펴가지고 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중에서 두 번째 시 concentration 이것이 정보력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력의 핵심. 정보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만 정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고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보에 집중하는 거. 우리 지금 이런 이 한국 사회에서 유난히 좀 심합니다. 그죠? 걸어가면서 핸드폰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정보에 집중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이게 위험한 뿐만 아니라 우리 정보에 집중한다는 것은 정보에 접촉하면 동시에 정보를 자연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정보를 해석하게 되고 정보를 기억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른 행동을 하면서 정보에 접하게 되면 그 능력이요. 정보를 해석하고 정보를 기억하는 그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길을 건너가면서. 근데 미국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부분은 또 미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장면입니다. 핸드폰 사용할 때 벽에 기대서 하거든요. 걸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통해서 정보에 접하는 거 하고, 그 다음 벽에 기대서 핸드폰을 통해서 정보에 접하는 거고, 정보력에 어떤 차이가 분명히 저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보에 집중하는 습관 이것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창의력의 배양. 창의력을 위해서는 이것도 좀 여러분 혹시 인생에 없는 것 세 가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생에서 없다고 생각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없다고 생각해야 될 세 가지. 첫째는 공짜가 없다. 여러분 공짜 있다고 생각하다 나중에 결국은 낭패를 당합니다. 공짜가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비밀이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비밀이 없다고. 다들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나중에 다 감옥 가고 고생하잖아요. 비밀이 없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동안에 뭐 교육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되는데 필요한 교육이었는데 학생들에게 정답을 가르치는 정답이 있다고 해서 정답을 가르치는 것 학생들로 하여금 정답을 외우게 하는 것 이게 그동안의 교육에서 필요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지식사회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다는 사고를 가져야 된다. 미국의 어떤 하버드 대학 교수가 저서를 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체질이다. 이걸 강조를 한 저서가 있습니다. 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게 그러면 창의력이 생기지 않죠. 그게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거. 이게 지금 제가 미국서 우리 집사람이 외손자 봐주를 하고 이제 교환교수 생활을 6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요. 어떤 새로운 이론을 아이들에게 킨더가튼이나 혹은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가르칠 때 게임을 가져와서 그 게임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 이론에 부합하는 게임을 가르쳐서 그래서 이제 이론을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한 두세 번 그 게임의 룰대로 게임을 하게 합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룰대로 게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두세 번 그 게임의 룰에 따른 게임을 해본 뒤에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시키냐 하면은 각자가 룰을 바꿔서 각자가 마음대로 룰을 새로 만들어서 게임을 해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외손자가 집에 와서 학교에서 오늘 이 게임 했다 이거 배웠다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번 해보라고 그럽니다. 해보면 우리는 지금 매뉴얼을 보고 열심히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애가 뭐라면 할아버지 그렇게만 하면 재미없어. 이렇게도 해봐. 하면서 룰을 바꿔봅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같은 걸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능력을 그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야 되고 같은 것을 되풀이하지 않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창의력 배양의 그 가장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협력력,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경쟁의 패러다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성패사고입니다. 성패사고. 나는 이기고 상대는 지게 만들겠다 하는 성패사고. 이게 가장 흔한 사고죠. 가장 일반적인 사고인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패패로 이르게 됩니다. 양쪽이 다 패하게 됩니다. 내가 이기고 상대를 지게 만들겠다고 생각하면은 상대도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패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 다음 다른 케이스는 패패. 성패가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 싫냐. 성패가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자. 그렇게 해서 패패의 사고를 가지고 행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상대도 그렇게 하는 경우에 결과는 양쪽이 다 패하는 패패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는 내가 패하고 상대를 상하게 만든다. 이거 한국에 흔히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순수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의 동지, 또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나는 패하고 상대를 상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사고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 이 결과도 결국 상대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이것도 패패를 가져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케이스는 나도 이기고 상대도 이기자. 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이런 사고를 하게 되면은 양쪽이 다